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폴란드는 아마 자신들이 다음 침공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푸틴의 측근 주라블료프 총재가 러시아 국영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들까지 위협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현대화와 개혁의 이반자,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지난달 11일 영국 더 타입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앞으로 610년 내 나토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태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아슈차크는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간 나온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부 전선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겐 3년의 여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의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현지 언론 슈퍼 이스프레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그중 질문받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드래곤 2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인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9개국에서 약 20.000명의 병력과 3.500개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러시아 간의 전략적 관문인 수바우키 게베스 UWATKI 갭 주변을 포함하여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폴란드 북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 제11 기갑 기병사단이 주력으로 배정됐으나 특수부대, 공군, 해군, 영토방위군도 참여하고 NATO의 강화된 전방 주둔 전투 그룹 폴란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 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눈에 띄는 마크가 보였습니다. 바로 K2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K2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시간 후 K2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숲속으로 신속히 긴급 배치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2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는 러시아에게는 공포이고 유럽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훈련에서도 K2 전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는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 적의 전차를 사격할 수 없고 야간 조준경이 현격하게 떨어져 어두워지면 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T-72를 가지고 폴란드 지형으로 밀고 들어오면 산악지역과 숲속에 배치된 K2 전차에 초전박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K2 전차, K9자 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한 폴란드를 믿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30조가 되는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한국에서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아 무산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기 수출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를 수출하려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시급하게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폴란드 새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 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무려 1000대나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K2 전차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게서 1000대 도입 계약을 한 폴란드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음국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달 28일 K2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에밀 에이브럼즈, 독일산 레퍼드, 영국산 챌린저가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탱크 이름이지만 한국의 K 블랙팬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 주력 전차 MBT가 현역에 투입된 동급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 블랙팬서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이지만 업그레이드된 K PIP 변형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설계에 포함된 향상된 기능 중 일부는 업그레이드된 반능 동형 8현가 장치,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 비폭발 반응 장갑, 그리고 장갑과 차량의 화력과 잠재적인 탑재량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열 화학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해외 군사 유튜버는 K2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한 해외 네티즌은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K2 구매와 현지 제조를 위해 잘 협의된 거래를 낭비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180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BMS와 라디오를 싸게 장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K2 전차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계약을 한 폴란드가 이를 머뭇거리면서 최고의 기회를 날릴 것 같다고 말하고, 노르웨이는 이 전차를 테스트하고도 어리석게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2를 업그레이드한 K1E의 구성까지 공개했습니다. K2 전차와 유사한 향상된 포수 조준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MBC 보호 장치, 에어컨 시설 및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개선을 자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포순 조준경은 탁월한 해상도, 3세대 열성능 및 자동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탱크의 전투 효율성과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K1 전차까지도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업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많은 국가들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를 비롯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 테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한국산 포탄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의 포탄 부족으로 한국의 반사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까지 아슬아슬한 확전의 갈림길에서 줄타기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 테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사실상 미국은 전쟁의 직간접적 분쟁에 개입 중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인 테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냉각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밀착 관계를 형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테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는 지옥이 펼쳐지겠지만 중국에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은 저렴한 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 덕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완료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이란제 무기와 북한제 포탄이 쓰이는 것만 해도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 제재를 무력화합니다.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적의 성장을 견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전쟁 후 포스트화 시대를 지나 전쟁 전 프리워 시대를 맞이한 지금 2개 이상의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후, 전쟁 전의 개념은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물리적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연합 대 국가연합의 분쟁, 다시 말해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기가 화두로 떠오를 만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국의 제조 능력이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순간까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에 비해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빙빙 돌리긴 했지만 결국 양안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시 지금 준비태세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인데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군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AGM-84분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AGM-158C 생산 기간이 최저 2년이며 2023년 1년간 기껏해야 88발 구매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산치입니다. 일정 수준의 양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게 국방비와 분담금 증액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평화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 승차 중이던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자국 방위 안보까지 미국에 떠말겼었던 캐나다 등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은 소위 말하는 평화분담금을 동맹국들에 더 얻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탄약 부족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탄약 부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소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조만간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나토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푸틴 역시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발표를 했지만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럽 나토 물자 관리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물려졌다며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10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형편없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일주일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공란의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 만에 사형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위해 2022만 2023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에 더 늘리기 위해선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모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 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보유량은 사실상 엄청난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 기업인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공업공단과 화학공단에서까지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등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0만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23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명 아스널 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적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 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 이내 연하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에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 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의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 3시 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 외에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 업체이자 주요 방산 업체인 보잉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잉과의 MOU 체계를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체계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 개발해 국방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 연구 개발 R&D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실무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잉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 기술로 개발한 KF-21전투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IT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를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EKERWA는 아이폰 15 프로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강 30분 만에 48.1도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시태그 전화를 8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1시에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에서 제작한 A17 프로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IT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IT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프로와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를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부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근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1M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에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고 TSMC가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nm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의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AP의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를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nm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3nm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게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 TSMC의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라,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를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해서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로서는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산업용수는 필수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대량의 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초순수 1톤을 만들려면 그 2배인 2톤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대만은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던 것인데 일본에서 똑같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이 56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자 TSMC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TSMC는 급수차를 이용해 저수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지역의 댐에서 공장으로 물을 운반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단지 TSMC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 부족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TSMC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삼성은 여유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